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평화는 엄마다. 우리 인간 존재들은 핵무기보다 수천 배나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4가지 성스러운 피부색을 가진 우리 인류는 평화의 관점에서 한 가족으로 우뚝 서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들을 제거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길러내야 한다. 세상의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 평화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강한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 인간 존재들은 핵무기보다 수천 배나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레온 셰난도어, 이로쿼의 족.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던 이러한 가르침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화적 저항으로 일관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한결같은 원칙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견해로서 절대 평화론 혹은 평화주의라고 불립니다. 국가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더라도 군사적 수단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절대 평화론은 중세에 이르러 급진적인 개혁파,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평화교회나 퀘이커파 등 소수의 개혁적인 교회에 계승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마릴 성도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회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군대 징집 거부 혹은 각종 군사훈련을 거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은 이러한 경우 양심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폭력 운동은 인도에서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마하트마 간디, 일제하에서 대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통해 무력 통치에서 문민 통치를 이끌어낸 3.1운동, 미국에서 평화적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 그리고 수십 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어 마침내 선거를 통해 인종차별제도를 종식시킨 넬슨 만델라, 대한민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적 시위와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꾼 촛불혁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가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며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이나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혹은 심지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지에서 시위를 하며 평화가 인류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두 세대 이전만 해도 전쟁 반대란 안식년을 준수하는 종교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여겨졌고, 전쟁 대비를 위한 군대 징집과 군사훈련에 반대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평화의 시대가 조금 앞당겨진 것 같으나 세상에는 여전히 갈등과 테러,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는 엄마다 라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엄마다. 우리를 품어주고 먹여주고 살려준다.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고 따뜻한 집을 준다. 평화는 엄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준다. 우리를 보듬고 젖을 먹여준다. 평화는 엄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대고 싶은 무릎이고, 우리가 울고 싶을 때도 생각나는 이름이다. 평화는 엄마다. 외로울 때 항상 생각나는 엄마. 죽고 싶을 때 떠오르는 얼굴. 평화는 엄마다. 내 삶의 탯줄이고
내 삶의 희망이다. 평화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평안하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메아리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인류가 맺은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은 누가 언제 맺었을까요? 세계 최초의 평화주의자는 누구였나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마음을 얻어 나라를 거저받은 이야기, 그리고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줍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힘이 센 나라는 이웃의 나라를 침범하여 굴복시키려 했다. 1875년 일본의 신식 전함 운요호가 강화도를 침입하여 인천 영종도에 상륙하여 약탈과 강간을 자행한 후 1876년 강화도 수호 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해양을 측량하고 영사재판권과 상호 무관세를 통하여 막대한 이권을 가져갔다. 힘이 팽팽히 맞서거나 대내외에 다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시대 서희와 거란의 소손령이 맺은 협정은 강동 6주를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받고 대신 거란과의 전쟁을 외교로 이긴 역사적인 협정이다. 5천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군림하던 고조선이 접경의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역사적인 기록이 전해오지 않아 아쉽다. 지금까지 기록에 나타난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은 기원전 1274년경 맺어진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이다. 이 조약문은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 벽면, 람세스 2세의 장례를 위해 건설된 라메세움 신전 벽, 아부신벨 신전에 새겨져 있고 거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옛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점토판에서도 볼 수 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제19왕조의 황금기뿐 아니라 이집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파라오 중 한 명이다. 점토 조약문은 세계 최초로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평화조약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현재 국제연합본부에 복제본이 전시되고 있다. 이집트 조약문은 이집트 고유의 신성 문자로 적혀 있고 히타이트 조약문은 쐐기 문자로 적혀 있다. 이집트 조약문에는 파라오를 찬양하는 전문이 있으며 람세스는 왕, 하투실리스는 왕자로 차등을 두었다. 본문의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평화와 우정이 함께할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이집트의 위대한 왕과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이제부터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을 신들께 맹세한다.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영원히 이집트의 땅을 침략하지 않으리라. 이집트의 위대한 왕은 영원히 하티의 땅을 침략하지 않으리라. 사실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16년 동안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오리엔트의 패권을 두고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 부근의 카데시 근처에서 전쟁을 치렀다. 이집트 람세스 2세의 공격으로 시작되어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지만 전략적으로는 카데시 탈환에 실패한 이집트의 패배라고 볼 수 있었다. 2년 후 숙부의 쿠데타로 이집트로 망명을 해온 히타이트 무르실리스 3세를 앞세워 이집트가 전쟁을 일으키자 히타이트 왕국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시리아의 위협도 있어서 이집트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 히타이트가 붕괴되면 이집트도 위험하게 되므로 그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였다. 양국 간에는 상호 불가침 원칙과
기존의 양국 국경선을 인정하는 원칙을 확인하여 쌍무적인 방위 동맹이 맺어졌다. 만약 어떤 적이 이집트의 위대한 왕 라메스 메리아멘의 땅을 침범한다면 그의 요청에 부응하여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그 적을 공격할 것이다. 만약 어떤 적이 하티의 위대한 왕자의 땅을 침범한다면 이집트의 위대한 왕 라메스 메리아멘은 그 적을 공격할 것이다. 두 국가의 중요 인물이나 도시가 배반하여 상대국의 망명 또는 투항할 경우 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상대국에서 도망쳐온 인물은 곧바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조항이 나온다. 그리고 이집트와 히타이트 땅에 존재하는 수천의 신들에게 맹세하는 문구가 히타이트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만약 그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집트의 왕 람세스는 그들을 징벌하고자 보병대와 기병대를 보낼 것이다.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한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는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동시에 망명자는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조항을 두어 이집트에 망명한 무르실리스를 손 아래 넣고자 하였다. 람세스는 평화조약을 자신의 우상화에 활용하였고 무르실리스의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면서도 하투실리스가 무사히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평화를 유지하였고 이후 히타이트가 지중해 쪽에서 세력을 키운 세력에 의해 패망하는 기원전 1180년 무렵까지 오리엔트 지역은 비교적 오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현재 터키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점토판에서는 외교 분야에 양국의 왕비들이 직접 개입한 사례가 보이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집트의 위대한 왕비 네프테라가 히타이트의 위대한 왕비 푸드케파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자매가 안녕하기를, 그대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나의 건강과 안위를 묻는 편지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대의 형제이기도 한 이집트의 위대한 왕과의 관계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겠죠. 위대한 이집트의 신 라와 히타이트의 신 풍우 신께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위대한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와 위대한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 3세 사이의 돈독한 형제를 영원히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두 차례나 전쟁을 했으나 주변국의 정세와 자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평화협정을 맺은 히타이트와 이집트 왕국의 사례는 3300년 전에 맺은 조약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조약문의 복제본이 UN 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이유는 이 조약문의 당사자는 평등한 주체로서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 호혜 평등의 원칙에 합의한 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70여 년 전 한반도에 일어난 불행한 전쟁으로 맺어진 1953년의 정전협정.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현실성 없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전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되었다. 남과 북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약속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국제적으로 평화가 가능케 되는 아주 기이한 형태가 되었다. 2023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이 된다. 한반도에도 마침내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평화가 싹 트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평화학자 디터 쟁하스는 현실 정치의 신념이 되어온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대신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주장하였다. 평화를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며 그것보다 더 치밀해야 하고 더 체계적이어야 하고 주변 국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갈등과 분쟁 지역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어렵게 맺어진 평화 협약이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인해 다시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3300년 전에 오리엔트 지역에서 평화 협약을 맺음으로써 평화가 왔듯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는 3300년 전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에 대하여 들려드렸습니다. 2022년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세계 최초의 평화주의자는 누구인가? 전쟁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갖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에는 제후국 간의 잦은 전쟁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들 제자 백가 중에 공자, 맹자, 순자의 유가는 효제 인의 예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묵자를 창시자로 하는 묵가는 가족이나 신분 질서를 초월한 겸의 사상을 내세웠다. 상항, 한비자와 같은 법가는 법에 의한 통치와 군주 권력의 절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노자와 장자의 도가는 인위적인 정치와 인위적인 도덕을 반대하였으며, 농가는 지나친 정치적 격변과 혼탁한 세상에 반대하여 문명 생활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중 묵자는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가치 기준을 두고 기득권의 착취, 사치와 방종을 비판하며 절용을 생활 신조로 삼아 이론과 실천을 철저하게 병행하였다. 춘추전국 시대에 묵가학파가 창립된 후 수백 년 발전되어 유가와 상호 대립하는 또 다른 높은 산봉우리였다. 그러나 전제국가가 성립하면서 기반을 잃기 시작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빛을 못 보다 오늘날 비로소 진정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묵자는 동이족 문화의 땅이었던 산둥성 텅저우 시인 옛 노나라 땅 사람이라는 설이 학계 대다수 학자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묵자 탄생비가 텅저우에 세워져 있다. 묵자는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 가정에서 태어나 목공 기술과 수레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상당한 경지에 수학, 역학, 기계학 지식과 기능이 종합되어야 수레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평민으로서 묵자는 사람들이 겪는 배고픔과 추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고통을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땅을 경작하고 옷을 만들어 백성을 구제하려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행합일, 절약을 강조하고 사치를 멀리하고 운명론과 등급제도를 거부하는 등 여러 주장을 하였다. 그 중에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주장이 바로 오늘날 평화운동가들의 반전평화주의와 맞닿아 있다. 천세량의 묵자답객문, 묵자연표를 보면 14세에서 16세에 걸쳐 정나라 사람들이 애공을 시해한 사건을 접하고 진나라에 이르렀을 때 장군 지백이 중항시와 범시를 공격한 일, 그리고 한, 위, 조가 지백을 살해하고 진나라를 삼분한 일들을 보면서 비공, 즉 반전평화사상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한다. 묵자의 비공 상중하 세 편을 보면 묵자는 전쟁을 옹호하는 제후들의 목소리를 반박하면서 자신의 반전 이론을 깊이 쓰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첫째,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나 자두를 훔치면 관리들은 그를 붙잡아 처벌할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남의 개나 닭, 돼지를 훔치는 사람의 잘못은 남의 복숭아나 자두를 훔친 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남을 해친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남의 외양간에 들어가 소나 말을 훔치는 것은 그 죄가 더하다. 더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옷도 빼앗고 창과 칼을 훔친 사람의 잘못은 이보다 더 심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큰 불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 나라의 귀한 재산을 파괴함으로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대규모로 공격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잘못임을 모르고 칭송하고 의롭다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정의와 불의가 분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동안 일구어온 재산을 파괴하고 국토를 유린하였는가. 미국이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사건들, 일본이 한반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을 침략한 사건은 아무리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호도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둘째, 전쟁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한 번 군대가 출정하면 전쟁에 동원한 인원, 장비, 그리고 물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며 전쟁을 하면서 입은 손실과 타격도 엄청나니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군사를 일으키기엔 덥고 추워서 봄에 군사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밭을 갈고 나무를 심으며 씨 뿌리는 일을 못하게 되고 가을에는 추수를 못하게 되어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추위에 얼어 죽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된다. 그러기에 묵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명성과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만 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엄청난 물량의 폭탄과 물자로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역시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잃었으며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경우 서로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음을 전후 회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또한 푸틴이 러시아의 영광만을 재현하기 위한 전쟁이지만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영문을 모르고 전쟁에 끌려온 러시아의 징집병들에게도 재앙이 되었다. 셋째, 침략 전쟁은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뿐 아니라 전쟁 상대국도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전쟁에 충당되는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기 위해 백성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게 된다.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 백성들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나라의 문제와 양제는 고구려를 침범하였으나 패배하였고 결국 전쟁으로 인한 재정 파탄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1950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서 아직도 서로의 생사를 모르고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전쟁의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묵자는 침략 전쟁을 말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송나라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초나라의 장인 공수반과 초나라 해왕을 설득하여 결국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수반이 초나라를 위해 성을 공격하는 기계인 운제인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묵자는 열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초나라에 달려가 공수반을 만나 말한다. 선생께서 운제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나라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초나라의 땅은 남아 돌지만 백성들의 숫자는 부족한데 부족한 백성들을 희생시켜 남아도는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송나라를 치는 것은 어지을지 못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간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하며 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강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로움을 받들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백성을 죽인다면 미루어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수반은 묵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초나라 왕을 대면하게 했다. 묵자가 초나라 해왕을 만나서 말했다.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화려한 자신의 수레를 버려두고 이웃에 있는 낡은 수레를 훔치려 하고 화려한 자신의 비단옷을 놔두고 이웃의 거친 베옷을 훔치려 하고 좋은 음식과 고기는 놔두고 이웃의 겨와 지게미를 훔치려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시겠습니까? 해왕이 말하였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지요. 이에 묵자가 말하였다. 초나라는 사방이 5,000리이고 송나라는 사방이 500리이니 이는 마치 무늬가 새겨진 좋은 수레와 낡은 수레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나라에는 운몽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근처에 물소와 외뿔소, 고라니, 사슴 같은 짐승들이 가득하고 장강과 한수에서는 물고기, 자라, 악어 등이 나와 백성들은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꿩이나 토끼, 여우 같은 것조차도 나오지 않는 나라이니 이는 마치 기장과 고기에 대해 겨와 지게미 같은 것입니다. 또한 초나라에는 좋은 목재가 나는데 송나라에는 긴 나무도 없으니 이는 마치 술을 놓은 비단과 짧고 거친 옷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께서 송나라를 치시면 반드시 손상시킬 뿐 얻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좋은 말이오. 하지만 공수반이 나를 위해 운제를 만들었으니 반드시 송나라를 빼앗을 것이오. 그러자 묵자는 다시 공수반을 만나러 갔다. 묵자가 허리띠를 풀어 성 모양을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는 성을 방어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공수반이 성을 공격하는 기계를 써서 9번이나 공격을 시도했지만 묵자는 이를 다 막아내고도 여유가 있었다. 공수반이 굴복하여 말하길 나는 선생을 이길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묵자 역시 나도 선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초나라 왕이 그 까닭을 묻자 묵자가 말했다. 공수반의 뜻은 저를 죽이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면 송나라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곧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자들 300명이 이미 제가 만든 방어용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 성 위에서 초나라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으니 비록 저를 죽인다 해도 전멸시키진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초나라 왕이 좋소,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겠소 라고 말했다. 묵자가 돌아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나가는데 비가 내려 비를 피해서 마을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런데 문지기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묵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신묘하게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을 모르고 드러내놓고 싸운 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묵자는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양을 보였다. 그야말로 반전평화 이론가일 뿐 아니라 실천가로서 오늘날 노벨 평화상을 몇 개라도 받을 만한 평화사상가이고 평화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묵자의 이러한 노력을 잘 몰랐다. 차이 위안페이는 중국 윤리학사에서 묵자는 침략을 비판하였지만 방어를 비판하지 않았다고 묵자의 비공을 한마디로 정리하였다. 묵자는 15권 71편인데 이 중 수성과 방어를 소개한 것은 20편으로 성지 수비를 핵심으로 하는 방어 이론 체계로 모든 수성 전술을 포괄하고 있다. 평화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 데서 온다네. 침략 전쟁을 하기는 쉬우나 그 피해는 상상이 안 되네. 평화주의자 묵자는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해 열흘 밤낮으로 달려갔다네. 그리고 전쟁의 실권자를 만나 설득을 하고 침략 전쟁이 쓸모없음을 물리적인 방어용 기계를 통해 미리 보여주었다네. 침략당할 나라에 방어용 기계를 설치하여 공격이 무모함을 보여주었다네. 전쟁의 무익과 침략의 쓸모없음을 설득하여 전쟁을 막았다네. 그러나 그 나라의 문지기조차 신묘한 일을 알아주지 못하였다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초의 반전 평화주의자 묵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살던 삶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고려 태조는 어떻게 신라를 온전한 채로 통합했을까? 후삼국 시대, 신라는 국력이 쇠퇴하여 옛 백제 지역에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개성 이북에는 궁예가 나라를 세웠다가 의심과 포악한 성격으로 국사를 망치게 되면서 덕망과 인품이 있고 무장으로 이름난 왕건이 신하들로부터 추대되어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 태조의 과제는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하여 통합하는 것이었다. 손자병법은 적국을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것이 최상이며 국토를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 라고 말하였다. 태조 왕건은 손자병법을 따라 신라를 온전한 채로 포섭하는 최상의 방법을 따랐다. 고대로 내려오는 병법서에는 육도, 삼약, 손자병법, 오자병법 등 무경칠서라는 병법서가 있으나 손자병법만큼 오랫동안 많이 읽히고 후세에 영향을 준 병법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자의 제자로서 손빈병법의 저자인 손빈, 법가사상의 창시자인 한비자, 노장사상의 쌍두마차인 노자, 그리고 정복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태왕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손자병법, 육도, 삼약 등 병서를 완전히 소화하여 전략을 짜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 신대왕 때의 국상은 명림답부인데 이때부터 시작된 청야입보 전술은 적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 들판을 비우고 성 안에 들어가서 결전을 치르는 전술로 수당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손자병법 구지편에서 말한 산지전투의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개척한 정복군주로 불리는 광개토 태왕은 동북쪽으로는 북부여를 정벌하고 서북쪽으로는 숙신,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점령하였으며 한반도의 신라를 백제의 침략으로부터 구하였고 한강 이남 백제의 성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광개토 태왕은 정복전쟁에 나갈 때 군대의 물자와 비용을 이웃 부족 국가에게 징발하는 방법을 통해 전쟁 비용을 절감하였다. 수군을 양성하여 서해 쪽의 서안평, 즉 오늘날의 단동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였다. 신호와 통신 체계를 통일하고 장비와 무기의 단위를 표준화하여
원정을 나가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종합군대를 양성함으로써 요동과 요서를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손자병법의 작전편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군역을 2번 징집하지 않고 군량미를 3번 보내지 않으며 먼저 국내에서 군수 물자를 모으고 다시 적에게서 빼앗아 보충해 군량을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광개토 태왕은 손자병법을 넘어서는 전략가로 여겨진다. 어린 시절 국사 시간 때 강감찬 장군의 살수대첩을 배운 기억이 난다. 수나라 군대의 절반쯤이 청천강을 건넜을 때 기습하여 수나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하여 승리한 살수대첩은 손자병법의 행군편에서 말한 적군이 강을 건너 공격해오거든 적이 물에 들어가 있을 때 공격하지 말고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승리를 이뤘다.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당나라 태종인 이세민을 이길 수 있었던 내용이 무경 7서 중에 7번째 책인 이위 공문대에 나온다. 당의 불세출 영웅인 이세민이 병법의 천재 이정이라는 전략가와 병법을 주제로 문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세민이 연개 소문에 대해 말하면서 고구려는 당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당나라에서는 고구려의 방어 전술이나 지형, 날씨 등을 잘 모르나 고구려에서는 당의 병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손자병법은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익혀왔던 병법서로서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을 격퇴하는 전술로 많이 활용되었다. 손자병법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병법서로 생각되지만 실상 손자는 전쟁을 하지 말라, 전쟁에 신중하라, 전쟁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화공편에서 손자는 말한다. 현명한 군주는 심사숙고하고 훌륭한 장수는 신중히 처리한다.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얻는 것이 없으면 부리지 않으며 위급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분노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노여움으로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계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행동을 그쳐야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전쟁이 가져올 이익과 손실을 잘 따져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손자는 2500년 전에 강조하였다. 그러기에 손자병법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다. 인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니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왕건 역시 손자병법을 철저히 익히고 실천하였다고 여겨진다.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신라나 후백제를 공략한 경우 상비군만을 대상으로 공격하되 민간인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국토를 파괴하지 않았다. 왕건은 이러한 덕망으로 궁예의 관료들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으며 즉위 후 2년 만에 중패비사라는 행동지침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또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선물을 후하게 주고 말을 겸손하게 함으로써 세력을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역시 이미 세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신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침공하여 포석정에서 궁녀들과 대신들과 더불어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던 경혜왕을 죽인다. 견훤은 경순왕을 신라왕으로 옹립한 후 왕족, 재상, 예술가, 여인 등과 더불어 역대의 국보와 무기 등을 탈취하여 철수하였다. 이 사실을 안 왕건은 신라에 평화사신을 보내어 위로하는 한편 신라를 지원할 목적으로 철수 중인 후백제군을 공산성인 대구 일대에서 공격했으나 오히려 포위되어 악전고투하며 마침내 패전하였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패배였지만 전략적으로 성공하였는데
왕건은 신라의 경순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라의 백성들은 견훤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마치 이리떼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태조 왕건을 대하고 보니 부모를 대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당시 고려는 북쪽 발해 및 말갈, 남쪽 후백제, 동남쪽 신라와 국경선을 맞닿아 있었으며 바다 건너 나주 서남해에서도 후백제와 대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건은 여러 세력 및 국가와 전쟁을 하면 통일의 최초 승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력을 후백제에 집중하고 여타의 상대는 포용 정책에 기반한 유화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에서 왕건은 무력으로 신라를 정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라의 국토나 백성들을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왔다. 그리고 서남해 후백제 지역을 공략하고 있을 때 후백제에는 왕위 계승을 위한 내분이 있어서 견훤이 고려의 전략적 기지인 나주로 망명하여 왔다. 왕건은 견훤을 매우 공손하게 대우하며 포용하였다. 이즈음 나날이 국력이 약화되고 있던 신라의 경순왕은 정권을 이양하고자 알려왔다. 935년 11월 신라의 경순왕을 비롯한 신하들을 신분에 따라 명예와 재산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신라의 국토와 백성 모두를 온전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포섭하였다. 이후에 후백제의 장군 박영규가 고려에 투항하여 왔고 견훤도 반역한 아들들을 숙청해달라고 요청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신검 등의 아들들을 잡았지만 관대하게 포섭하였다. 전투가 필요한 경우 전투를 하였지만 왕건은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백성과 국토를 다치지 않게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하고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처럼 왕건은 손자병법에서 말한 대로 적군을 온전한 상태로 포섭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토의 파괴를 피하고 아군과 적군의 생명을 아껴 민생을 살렸으며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물자를 저축하여 고려 창건에 더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이 시간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온 나라를 통째로 가져온 태조 왕건의 평화적인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서 통합하는 방안은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하여 인류를 멸망에서 구출하다.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무기의 증강과 핵 위협 전략의 위험을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1955년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이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러셀이 주도하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지지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과학자 11명이 서명을 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국가나 대륙 또는 신념에 얽매이는 구성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존립이 의심되고 있는 인류라는 종의 일원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최고의 권위자들이 하나같이 수소폭탄을 사용하는 전쟁이 한 번만 나도 인류는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 순간에 곧바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질병으로 서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폐기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호소한다. 여러분의 인간다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잊어라. 그럴 수 있다면 새로운 낙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인류가 멸종될 위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62년 10월 27일은 운명의 날 시계가
0시 1분 전까지 갔던 순간이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립한 군사 위기인 이 사건은 냉전 중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세기적인 대립 사건이자 냉전의 절정이라고도 평가되며 군사 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전면적인 핵 대결의 유일한 사례 연구이며 핵전쟁을 피한 훌륭한 사례로 기록된다. 쿠바 정부의 국가평의회 의장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혁명 성공 이후 유나이티드 후르츠로 대표되던 여러 서방계 자본을 추방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등 미국이 중남미에 다져놓은 정책적 기반을 흔들었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CIA를 통해 피델 카스트로 제거를 시도했고 피그만 침공을 진행하는 등 쿠바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였다. 쿠바 정부는 피그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의 앞마당에서 미국을 혼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련에 협력을 요청했다. 소련의 흐르시오프는 서방 압박용으로 시도했던 1961년 베를린 위기와 장벽 설치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결과만 가져와 실망하고 있던 차에 피그만 침공과 더불어 카리브해의 긴장이 강화되자 쿠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였고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공산주의 확산이란 세계적 목표를 바탕으로 쿠바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소련 지도부는 미국의 쿠바 침공이 임박하였다고 여겼다. 거기에 소련 지도부, 엘리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를 비롯한 쿠바 혁명가들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들 제3세계 혁명가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까지 있었다. 후르시오프는 1962년 5월 21일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였고 카스트로와 후르시오프는 1962년 7월 7일에 공식적으로 핵미사일 기지 건설에 합의한다. 이후 쿠바의 사정거리가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동남부에 달하는 R-12 미사일과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를 9월 8일과 16일에 나누어서 보내주고 이후 당연히 미사일 기지를 만들 전문 인력과 장비를 배달한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맹국인 쿠바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자 핵 전력이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기지가 건설되던 1962년 10월 14일 쿠바의 하늘을 감시하던 U-2가 찍은 항공사진이 펜타곤과 백악관에 전달되었는데 소련이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 및 관련 시설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공군, 해군, 육군 수뇌부는 폭격이나 미사일로 쿠바의 발사시설을 공습하거나 쿠바를 침공하는 방안을 옹호하였다. 한편 케네디의 민간 국방 전문가들은 쿠바의 소련군이 공습으로 죽게 되면 소련의 보복 핵 공격으로 8천만에서 1억 명의 미국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묵인, 전면 침공, 공습, 회유 등의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케네디는 베를린의 봉쇄를 연장하는 단어 대신 검역 선포문에 서명을 한다. 소련의 미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사일을 철수하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도 소련 상선의 검역 거부 시 승선하지 말 것, 소련 잠수함을 미국 해군이 선제 공격하지 말 것, 미군 함정에 러시아어를 하는 인원을 승선시키는 절차 마련, 소련과 쿠바가 미사일 공격 전에 미국의 선제 공격 배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시나리오별로 생각하면서 소련과의 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작은 조치도 점검한다.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소련이 미국 전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전 세계에 알렸다. 전군의 데프콘3를 발령함과 더불어 항공모함 8척을 포함 무려 90척의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카리브해로 미사일 기지 건설 자재를 싣고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시 격침시키라는 초강수를 둔다. 미 공군은 플로리다 공군 기지에 140대였던 전투기를 511대로 40기의 공중급유기를 파견해서 증강시켰으며 중앙방공사령부는 520여 기의 추가 항공기를 언제든지 출격시키게끔 하기도 했다. 흐루시오프는 미국의 쿠바 봉쇄를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자국 선박에게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핵 잠수함 6척의 호위하에 쿠바로 강행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미군은 P3 대잠 초계기와 순양함을 급파했고 동시에 즉시 보유한 모든 핵전력의 비상대기 명령을 하달, 주요 전략폭격기에 핵탄두 탑재 준비를 마쳤으며 탄도미사일들은 발사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에 서로 비상이 걸리고 동독과 서독은 물론이며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이 맞닿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피어올랐다. 그야말로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상황. 모든 인류가 두려워했던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케네디가 설치한 녹음 테이프에 의하면 케네디는 봉쇄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믿지 않지만 그에 대비하여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10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 대사 애들레이 E. 스티븐스는 쿠바에 배치된 소련 탄도미사일의 정찰 사진을 공개하면서 소련 측 대사 조린에게 귀하는 쿠바의 귀국의 탄도미사일이 배치 중임을 인정하시오. 통역 기다릴 것 없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조린은 여기는 미국 법정이 아니오. 검사가 범죄자를 치조하는 듯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소 라고 응수했다. 10월 26일 흐루시오프는 케네디에게 친서를 보낸다. 평화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성을 잃지 않았다면 자본주의자와 하물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공산주의자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흐루시오프는 케네디에게 터키에서 미사일을 제거한다면 자신들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제거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미국과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터키와 쿠바 양국의 국경과 주권의 보전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10월 27일 로버트 케네디와 아나폴리 도브리닌이 만나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터키의 미사일 철수를 쿠바에서의 미사일 철수와 교환하자고 합의했다. 10월 26일에서 27일을 거치는 새벽, 카스트로는 아바나의 소련 대사관에게 가서 앞으로 24시간, 늦어도 72시간 내로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고 흐르쇼프에게 알렸다. 그리고 미국이 침공하는 즉시 소련이 미국을 향해 핵공격을 감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에는 흐르쇼프의 두 번째 그리고 공개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터키의 미국 미사일 기지도 철수할 것.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은 터키의 주피터 미사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공개적 메시지인 이상 흐르쇼프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거래는 나토 동맹국들의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굴복으로 비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 합동참모회의 구성원들은 흐르쇼프가 비밀 전문을 보내면 될 것을 공연히 공개 메시지로 보내서 이를 망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침내 소련 시각 28일, 미국 시각 27일 오후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 양측 전투기들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날아올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흐르쇼프는 케네디에게 터키에 배치한 미국의 중거리 탄도탄의 철수를 조건으로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라디오 방송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공식 루트가 아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언론 플레이로 의심했고
또 동맹국 터키의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제안을 거부한다. 후르쇼프는 10월 28일을 기하여 선단에 회항 명령을 내리고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렇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종결되었다. 만약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켰다면 미국의 핵폭탄은 소련의 주요 도시들과 소련의 동맹인 중국, 쿠바, 북한, 동유럽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것이고 소련의 핵폭탄 역시 미국의 주요 도시들, 서유럽 도시들, 일본과 한국의 주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서 지구는 생지옥이 되어 문명 이전으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수억에 달하는 지구촌 인구가 사라졌을 것이고 오늘날 필자는 이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리라. 쿠바 미사일 위기 13일 동안 케네디는 합동참모회의 지도자들, 국무부와 국방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등 지도자들이 쿠바를 공습하거나 침공하라는 끈질기고 호전적인 조언과 압박에 대해 거의 혼자서 맞서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쿠바 주변 공해의 기뢰 부설, 검역 발표와 동시 전쟁 선포, 항로를 돌린 소련 선박 나포, 단속반의 승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전 감수, 소련 잠수함을 공격해서 검역을 강행, 미군 정찰기를 무장시켜 쿠바군의 대공 사격에 대해 응사, U-2기가 격추되면 SAM 기지 즉각 폭파와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계속 회피하거나 보류하거나 적어도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핵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했다. 하지만 미사일 위기가 해결된 후에 케네디는 카스트로를 제거하려는 활동을 지원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선한 의지만큼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불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생존의 위기에서는 누구나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쿠바의 위기는 핵전쟁을 피하려는 케네디와 후르쇼프 그리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선한 의지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닐까?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생각은 한 나라뿐 아니라 세상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기도 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반드시 생존해야 하는 급박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평화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는 쿠바의 미사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핵전쟁을 방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핵전쟁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상의 평화는 선한 의지를 가진 선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칸트의 말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려는 각오를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행복권. 10여 년 전에 삶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져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 공부를 하였다. 주변 환경이 내 바람대로 변하지 않기에 나 자신이 변하도록 노력을 했다.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였다. 내 안의 자만심과 고집,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과 고통을 헐헐 털어버리니 분노와 미움이 서려있던 얼굴이 편하게 변하기 시작하였고 나 자신이 한결 자유롭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꿈과 소명을 다시 찾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세상 행복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의 행복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가족 간의 정이 넘쳤던 어린 시절은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다. 오늘날 GDP가 높은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의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며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최근 행복학의 흐름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행복은 나무에서 자라지는 않지만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와 함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 실험을 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 소질 목록, 창의성, 호기심, 열려있는 마음, 용기, 정직, 친절, 지성, 공정성, 리더십, 용서와 자비, 중용과 겸손, 자제력, 훌륭함에 대한 인정, 감사하는 태도, 희망, 유머, 영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희망,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바쁜 삶에 지칠 때 산에 들어가서 숲과 바위와 바람,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며 기운을 회복한다. 필자도 한때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아 칼바위 능선을 타고 아슬아슬한 바위를 넘어 북한산성에 올라가기도 하고 삼각산 백운대에 올라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산속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세월의 수많은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했다. 저녁 무렵 산사에서 울려오는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잠겨있노라면 내 안에 밀려온 잔잔한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하여 지금도 가끔 산을 찾아 조용한 시간을 홀로 보내곤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네틀은 행복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쁨과 즐거움 같은 순간적인 느낌을 말한다. 자신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체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흘린 눈물.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난 후에 경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러한 느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하며 살면서 느낀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을 비교해보고 전체적으로 삶이 더 즐거웠고 기뻤다고 판단할 때의 흡족함 혹은 행복을 말한다. 노년에 들어서 그동안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는 경우 그 모습은 흡족하거나 만족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으로 인한 행복을 말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 즉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 즉 스스로 선택한 자기 실현의 삶을 구현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의 행복은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갈 때 나타난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런 권리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200년 전 미국이 독립할 때 선언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의 가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존과 관련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생존 욕구가 해결되어 자기개발이나 여가 선용,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개인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감이 올라가리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주장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사회적 행복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정책을 중앙아시아의 소국인 부탄에서 오래전에 시작하였다. 부탄은 1972년부터 서구에서 발전의 척도로 사용해온 국민총생산이란 지표 대신 국민총행복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발전보다 국민총행복을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워왔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표는 심리적 행복, 건강, 교육, 시간 활용, 문화적 다양성, 거버넌스, 지역사회 활력, 생태 다양성, 생활 수준 등을 핵심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접근은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캐나다의 웰빙 지표, OECD와 UN의 삶의 질 관련 연구와 더불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기존의 행복 지표를 확장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먹거리, 자치분권, 환경, 기후변화, 평화, 일자리, 금융, 그리고 지역 공동체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행복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한국인의 개인적 행복감뿐 아니라 사회적 행복감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된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갈등과 싸움이 줄어들고 더 많은 평화가 향유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홀로 해본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행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책 읽기, 음악 듣기, 걷기 운동, 기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 오늘날 미국의 경찰에 의한 소수민족, 특히 흑인에 대한 과도한 진압과 그로 인한 살인 행위는 수십 년 이상 경찰관들의 머리와 손발에 익숙한 오랜 관행의 결과물이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수감된 사람들의 수는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전체 교도소 인구의 거의 20%에 해당되며 평균 수감 기간은 63개월에 해당한다. 미국의 교도소는 모두 긴 복도와 새 창살, 엄격한 교도관이 통제하고 있는 짐승우리 같은 환경이다.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범죄율을 줄이려고 예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교도소는 더 뛰어난 사기꾼을 양산하는 값비싼 범죄자 훈련장으로 타락해버렸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험악한 교도소에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영향으로 범죄를 학습하게 되고 출소 이후에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겪는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큐 윌슨은
오늘날 미국의 사법제도를 만든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곧이어 나머지 유리창도 모두 깨질 것이다 라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한 장은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되어 불법 거주자와 마약 중독자를 모이게 하여 공공기물 파손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미국이 사소한 위반 행위를 하는 시민도 과격하게 체포하여 삼엄한 감옥에 쳐넣어 무자비하게 다스림으로써 범법 행위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수감자는 해가 갈수록 늘기만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론이었을 뿐인가? 아니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잘못 실행한 것인가? 인간을 무자비하게 다루어 다시는 사소한 위반 행위까지 하지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겁을 내지 않고 위반 행위를 더 자주 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서로 나쁜 것을 배우면서 더 큰 범죄자로 양산되었는가? 아마도 후자의 설명이 더 납득이 간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굳이 피해를 보면서 위반 행위를 선호하지는 않기 마련이니까. 대서양 너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는 정반대의 실험이 실행되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남쪽으로 96km 떨어진 할렌 교도소는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 그리고 오솔길이 얽혀있는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다. 수감자는 바닥 난방이 있는 개인 전용방이 주어지고 평면 텔레비전과 전용 욕실, 수감자들이 요리할 수 있는 주방에는 접시 등 주방용 도구가 잘 갖추어져 있다. 도서관, 암벽 등반 연습용 벽, 음악 스튜디오도 있다. 할렌 교도소는 약 250명의 마약 밀매범, 성범죄자, 살인범이 수감되어 있는 높은 철창으로 둘러싼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이다. 노르웨이의 바스테위 섬에는 마지막 형량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범죄자 115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 교도소에는 교회와 식료품점, 도서관, 영화관, 일광욕 베드 및 스키 슬로프가 있어 고급 리조트처럼 보인다. 수감자들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요리할 뿐 아니라 나무를 베어 목공일을 하면서 지낸다. 교도관들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수감자와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 교도관들은 2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수감자와 친구가 되는 것이 그들을 하대하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배운다. 2018년 노르웨이와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할렌과 바스테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의 재범률은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진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거의 50%가 낮았으며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40%나 더 높았다. 미국의 경우 수감자의 60%가 2년 뒤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지만 노르웨이의 바스테위는 16%에 불과하다. 행복한 교도소 방식은 미국의 가혹한 교도소 방식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 경제학자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였는데 노르웨이 교도소의 수용 비용은 유죄 판결 건당 평균 6만 151달러로 미국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과자들의 범죄 횟수가 줄어서 노르웨이 법 집행기관은 한 건당 7만 1226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그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6만 7천여 달러이므로 노르웨이 정부는 약 7만 달러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범죄 희생자 수가 줄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지켜지므로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바스테위의 소장인 톰 에버하르트는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면 그들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인간처럼 대하면 그들은 인간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수감자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수감자들이 이미 보여주었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혹은 인간적인 대우를 통하여 범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논쟁되어 왔다. 1차 대전 후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과 맺은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은 알자스 로렌 지방을 넘겨주고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여야 했으며, 잠수함이나 신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군대도 10만 명으로 제한받았고 1320억 마르크란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처럼 가혹한 조약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히틀러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한반도에 관심 있는 독자는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돌이켜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가혹한 경제 제재가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쥐가 궁하면 고양이도 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인간도 가혹하게 대하면 더욱더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한 국가인 북한을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제관계를 통하여 평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벌칙과 제재를 던지고 인간답게 대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할 때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효과적이지 못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 행복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생각납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기업인이 가난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놀면서 슬금슬금 일하고 있는 어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기업인은 그 어부에게 더 열심히 일하며 큰 배를 마련하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그 기업인에게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느냐고 되물었지요. 그러자 그 기업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더 큰 돈을 벌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살면 더 좋지 않으냐고 답변했죠. 그러자 그 어부는 나는 지금도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여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미래에 올 불확실한 행복을 찾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지요. 행복은 지금 여기서 만끽해야 하지 내일로, 미래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주 마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는 광대한 우주 속에 작은 은하계에 속한 지구별에서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살아오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산과 강, 하늘을 볼 수 있다.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으며 더운 여름만 있는 아열대 기후의 지역에서는 사시사철 따뜻한 환경에서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또 추운 겨울이 대부분 차지하는 냉대의 기후에서 생활하는 곳에는 빙하와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물, 식물이 공존한다. 지구를 벗어나 달나라 여행을 한 닐 암스트롱은 검푸른 배경의 우주 공간에 찬란하게
푸르디 푸른 지구가 보름달보다 더 커다란 모양으로 아름답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고 말한다. 우주 공간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먼저 감탄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지구의 소중함에 대하여, 지구의 생명체에 대하여, 우주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조물주의 존재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평소에 생각하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질문을 하는 즉시 그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암흑과 같은 어둠 속의 우주 공간에 홀로 남아있을 때의 그 느낌과 체험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우주 공간에 가보지 않은 필자로서는 어쩌면 산사에서 혹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 속에 있을 때의 체험이나 깊은 산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일 때의 두려운 느낌 혹은 경외감과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 둥근 보름달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환상적이고 경외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 정도로 달에 대한 신비스러운 감정을 가졌는데, 우주에서 우리가 살던 지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숨이 막힐 체험을 했다면 지구를 생각하는 사고가 180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 역시 달라지지 않을까? 수십만,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연과 동물, 식물의 보금자리로 지구는 21세기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는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된 유일한 별이다. 앞으로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 수백 년 광년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사는 별을 발견할 수 있겠으나,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이나 화성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에서, 산속에서,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이들 평범한 사람들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끼리 혹은 마을 주민끼리 싸우기도 한다. 물이나 햇볕 혹은 지역 이권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된다. 서로가 대화가 되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서 싸우고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살인과 약탈로 치닫게 되곤 한다. 영토를 둘러싼 자그마한 분쟁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치달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개개인에게 평생 남길 아픈 상흔과 고통을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우주인이 우주 공간에서 체험한 우주의식, 우주마음 혹은 지구의식, 지구마음을 간접 체험을 통하여 갖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싸움,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만이 남아있게 되며 지구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보는 것만이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주인이 되어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명상을 통해서 혹은 우주 속 아름다운 지구 행성의 속살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깊은 산, 계곡, 바다, 호수 등에서도 작은 우주를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5번째 이야기, 우주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번째 이야기, 의식 수준과 행복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6번째, 의식 수준과 행복감.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 시계의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TV 소리, 길을 지나는 차 소리, 출퇴근 시에 마주치는 다양한 소음들,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소음에 시달린다. 조용한 곳에 잠시 있으려면 오히려 적응이 안 된다. 오히려 소음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집에서 TV를 틀고, 심지어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산속에서 라디오를 틀고 산행하는 기이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진 내 귀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사람은 5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이다. 둘째는 비나 바람, 여러 가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피하여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공동체나 모임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이다. 넷째는 존경, 지위,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자존감의 욕구이다. 다섯째는 자아 완성과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와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고, 세 번째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무리지어 사는 원숭이나 코끼리 등의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욕구는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와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안의 갖가지 욕구들, 나의 바람,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불평불만, 이 모든 것을 듣기 시작하는 데서 나를 찾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판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폭포수 아래에서 소리 공부를 하면서 득음을 한다고 한다. 득음이란 문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것, 곧 자신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을 말한다. 폭포수에서 울려나오는 굉음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원하는 대로 가다듬는 수련 과정의 절정이 득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이란 폭포수 아래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그것은 나를 알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나 자신을 알 때 남들이 나를 묶어놓으려는 동아줄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평화는 이처럼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의식하는 연습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평화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짓는 미소 속에, 틀에 핀 한 송이 민들레를 통해,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매 순간마다 평화를 느끼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마주치는 우주의 경이로운 순간임을 알아챌 때, 이 순간에 평화를 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 내 안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는 상호 긴밀한 것이며, 세상의 평화는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화를 내 안에 담는 마음이 세상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평화가 머무는 공간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세상이 된다. 일상생활 속에 내 안의 목소리는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지닌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 슬프거나 화가 난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정신치료학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근육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운동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백만 번의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우리의 감정과 의식 수준을 17단계로 제시하였다.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크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단계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을 약하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단계에는 수치심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으로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의 순으로 되어 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단계에는 용기에서 시작하여 중립,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으로 발전해 나간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할 때는 대체로 오만함의 특징이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할 때는 겸손함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인간의 의식은 감정과 행동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치심이란 의식은 굴욕의 감정을 지니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욕망이란 의식은 갈망이란 감정을 지니고 집착이란 행동을 낳게 한다. 자존심이란 의식은 경멸이란 감정을 갖고 과장하는 행동과 연계되는데, 포용이란 의식은 책임감이란 감정을 지니고 용서란 행동을 가져온다.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85%는 자존심 이하의 단계이며 5%만이 사랑 이상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는가를 알면 왜 내가 현재의 감정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나의 욕구와 연계하여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경우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는지를 자각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점차 높은 의식 수준에 상응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인류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 인터넷, 그리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좋은 영향과 더불어 나쁜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의식 수준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흥미롭게도 호킨스 박사는 이러한 의식 수준과 행복감의 관계를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밝혀왔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더 자주, 강렬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의 단계인 수치심, 죄책감, 증오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행복감은 각각 1%, 4%, 5%에 불과하며, 슬픔, 두려움, 욕망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9에서 10%의 행복감만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존심의 단계에 있는 경우 행복감이 22%로 증가한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단계인 용기의 수준에서는 55%,
중립의 단계에서는 60%, 자발성의 단계는 68%로 증가한다. 포용의 단계부터는 71%로 증가하고 이성의 단계에서는 79%로 올라선다. 사랑의 단계에서는 89%에 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계에서는 96%로 거의 행복한 단계에 이르고 기쁨의 단계에서는 99%, 평화와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100%로 행복감이 최고조로 된다고 말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의 행복감 역시 올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6번째 이야기, 의식 수준과 행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번째 이야기, 최고의 의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남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